울산 현대차 공장 야간 조명이 예전만큼 밝지 않습니다. 한때 밤 11시가 넘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생산 라인, 지금은 정시 퇴근이 일상이 됐어요. 언뜻 보면 노동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던 울산이 지금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고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던 그 시절에도 현대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심엔 울산이 있었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과 근로 조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요.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어요. 열악한 작업 환경, 턱없이 낮은 임금,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목소리가 현대차를 바꿨고 울산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고졸학력으로 입사해서 연봉 9천만 원을 받는 킹산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거든요. 정년 보장에 높은 신용등급, 각종 복지 혜택까지 한국에서 생산직만큼 안정적이고 대우 좋은 직업이 또 있었을까요? 울산 현대차 생산직은 제조업 노동자의 꿈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를 놓고 경쟁했고 합격하면 평생 안정이 보장됐죠. 울산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어요. 1970년대 조선소가 들어서고 80년대 자동차 공장이 가동되면서 작은 어촌 마을이 산업도시로 변모했거든요.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몰려들었고 울산은 1인당 소득 전국 1위 도시가 됐습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회사 성장의 주역이었어요. 그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현대차가 글로벌 5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제도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섰거든요. 노력보다 혈통이 우선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노조는 순식간에 투쟁 세력에서 기득권 집단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극심했거든요.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절반 수준이었어요. 복지 혜택은 거의 없었고 정규직 전환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같은 현대차 노동자인데 신분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문제를 노조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달랐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조는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했고 비정규직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파업이 일상화됐거든요. 거의 매년 파업이 있었고 그때마다 생산 라인은 멈췄습니다. 지난 12년간 파업으로 사라진 생산량이 무려 83만 대예요. 손실액만 계산해도 수조 원에 달하죠.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울산 공장이 1년 동안 만드는 차량 대수가 대략 70만 대 정도거든요. 거의 1년치 생산량이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근데 회사가 진짜 두려워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고객 이탈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타이밍이 생명이거든요. 신차 출시가 석 달만 늦어져도 그 고객들은 경쟁사로 넘어가 버려요. 테슬라나 토요타, BMW 같은 회사들은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2010년대 중반 현대차가 신형 SUV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췄고 출시가 4개월 늦어졌습니다. 그 4개월 사이에 경쟁 모델이 시장을 선점했고 현대차는 예상 판매량의 60센트밖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고객들 사이에서 현대차는 출시 일정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었거든요. 엔진과 변속기로 승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배터리,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이에요. 테슬라를 보세요.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거든요. 차를 판매한 뒤에도 무선 업데이트로 성능을 개선합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은 더 무서워요. BYD나 NIO 같은 회사들은 전기차를 스마트폰 만들듯이 빠르게 출시하거든요. 신차 개발 기간이
기존 자동차 회사의 절반도 안 걸립니다. 가격 경쟁력도 엄청나고요.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유럽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전기차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혀서 의사결정이 너무 느렸거든요. 새로운 전기차 라인을 설치하려면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게 몇 달씩 걸렸어요. 인력 재배치, 교육 훈련, 임금 체계 조정까지 모든 게 협상 대상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같은 차를 만드는데 울산 공장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보다 투입 인력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설비 차이가 아니에요. 작업 방식과 조직 구조의 차이거든요. 울산은 수십 년간 쌓인 관행과 규정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한 작업자가 여러 공정을 담당하는 게 효율적인데 직무 구분이 워낙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이걸 바꾸려면 또 노조와 협상해야 하고요. 전기차 시대엔 이 시간 격차가 치명적이에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1년 전 최신 기술이 지금은 구식이 되는 세상입니다. 의사 결정에 6개월 걸리고 설비 구축에 1년 걸리면 그 사이 경쟁사는 벌써 다음 세대 기술로 넘어가 있어요. 정의선 회장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한 거죠. 명분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어요.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생산성, 유연성, 그리고 무파업 구조였어요. 조지아 공장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게 설계됐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전면 도입했고 자동화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은 모두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부분만 담당하는 구조예요. 무인 운반 시스템, AI 품질 검사, 실시간 데이터 분석까지 울산과는 완전히 다른 차세대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노사 관계예요. 미국 남부는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은 지역이거든요. 현대차는 이 점을 활용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되 노조 없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파업 리스크가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에요. 생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었습니다. 울산 노동자들은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위기감을 느꼈죠.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노조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 방식이었어요. 임금 인상 요구, 고용 보장 요구, 해외 투자 축소 요구, 근본적인 생산성 개선이나 체질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이미 봤어요. 폭스바겐과 닛산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본사 공장에서 강력한 노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늦어졌거든요. 결국 중국과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지었고 독일 공장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닛산은 더 심각했어요. 일본 본사 공장의 비효율성과 느린 의사결정 때문에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결국 프랑스 르노와 합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본 내 공장 여러 곳이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때 세계 2위였던 자동차 회사가 지금은 생존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현대차 상황이 이들과 겹쳐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현대차는 폭스바겐이나 닛산보다 내수 시장이 훨씬 작다는 거예요. 독일과 일본은 그래도 자국 시장 규모가 크지만 한국은 연간 150만 대 수준이거든요. 현대차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국내 판매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어요. 수출이 막히면 바로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공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더 섬뜩해요. 최신 전기차 모델들은 하나씩 해외로 이전되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5는 체코에서 만들고 아이오닉 6는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울산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10년 넘은 구형 모델들이에요. 그나마도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차들입니다. 생산 물량도 계속 줄고 있어요. 2018년 울산 공장은 연간 160만 대를 생산했거든요. 2023년엔 14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줄어들 전망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더 감소할 거라는 신호예요. 신규 모델 투자가 없으니까요.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시 퇴근이 일상화됐고 잔업과 특근이 거의 사라졌어요. 한때는 주말에도 공장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토요일에 공장이 조용합니다. 월급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어요. 다들 알거든요. 이게 복지 개선이 아니라 일감 감소라는 걸요.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존 노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기차 시대에 맞는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아직 소수예요. 노조 주류는 여전히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과거 방식을 유지하면서 점점 고립되는 길입니다. 신규 모델은 계속 해외로 가고 울산은 구형 모델만 생산하다가 결국 경쟁력을 완전히 잃는 거죠. 독일과 일본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유연한 작업 방식을 도입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면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동시에 회사는 울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최신 전기차 라인을 배치합니다. 노사가 진짜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죠.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양쪽 모두 양보해야 하거든요. 노조는 기득권 일부를 내려놓아야 하고 회사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역사는 변화를 거부한 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지만 필름 사업에 집착하다가 망했어요. 노키아는 한때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넘겼지만 스마트폰 전환을 늦추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현대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요? 노조만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부, 지역사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울산이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조지아 공장은 착착 건설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선택,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 현대차 공장 야간 조명은 예전만큼 밝지 않습니다. 불이 꺼진 생산 라인, 정시 퇴근하는 노동자들, 언뜻 보면 노동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한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던 울산이 지금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살아남았던 현대차, 그 중심엔 울산이 있었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과 근로조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요. 고졸 학력으로 입사해서 연봉 9천만 원을 받는 킹산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보장의 높은 신용등급까지 한국에서 생산직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울산 공장엔 단종 예정 모델만 남아 있어요. 최신 전기차 라인은 이미 해외로 떠났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숫자가 냉정하게 말해줍니다. 같은 차를 만드는데 울산은 미국 공장보다 투입 인력이 2배 이상 많아요. 설비 차이가 아닙니다. 의사결정 속도와 노사 협의 구조가 문제거든요. 전기차 시대엔 이 시간 격차가 치명적이에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를 진화시키는데 현대차는 노사 협의에만 몇 달을 쓰고 있으니까요. 지난 12년간 파업으로 사라진 생산량이 83만 대입니다. 손실액만 수조 원에 달하죠. 근데 회사가 진짜 두려워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고객 이탈이었습니다. 신차 출시가 석 달만 늦어져도 그 고객들은 테슬라나 도요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여론이 돌아선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제도가 알려지면서부터죠. 노력보다 혈통이 우선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노조는 순식간에 투쟁 세력에서 기득권 집단으로 이미지가 바뀌어 버렸어요. 공장 내부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극심했고요.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절반, 복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자동차 경쟁의 핵심이 엔진에서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이동했거든요. 테슬라는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자율주행을 진화시키고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를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업데이트합니다.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노사 갈등에 발목 잡혀 전환 속도가 느렸어요. 정의선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한 거죠. 명분은 미국 정부 보조금이었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생산성, 유연성, 그리고 무파업 구조였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설계에 무인화 시스템까지 울산과는 완전히 다른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라 생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폭스바겐과 닛산입니다. 두 회사 모두 강력한 노조와 느린 의사결정 때문에 전기차 전환에 실패했어요.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고 본국 생산직은 대규모로 감축됐습니다. 현대차 상황이 이들과 겹쳐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현대차는 이들보다 내수 시장이 훨씬 작다는 겁니다. 국내 판매만으론 절대 버틸 수 없거든요. 울산은 이미 멈춰도 버틸 수 있는 공장이 됐어요. 정시 퇴근이 일상화됐고 잔업은 거의 사라졌죠. 노동자들 얼굴엔 안도보다 불안이 더 많습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게 복지 개선이 아니라 일감 감소라는 걸요.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과거 방식을 고수하며 점점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생산성과 공정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인가. 현대차 노조의 선택은 단순히 한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를 가늠하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잠식하는 것도 목격했고요. 같은 일이 한국에서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울산 공장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누군가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해요. 역사는 변화를 거부한 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필름에 집착하다 망했고, 노키아는 스마트폰 전환을 늦추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현대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